네,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 전에 제가 천재교과서 내용 중에 이스라엘 전파 과정을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약간 자세한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전파 과정을 보면요. 그 이슬람 세력은 인도 분열을 틈타서 8세기 초부터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10세기 때 중앙아시아에서 소유국 계통의 이슬람 세력들이 가지니 왕조를 세웠죠. 그리고 가지니 왕조는 그 북인도 편제프 지역을 차지한 후, 그 다음에 북인도 지역의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지니 왕조 다음에 이 구루 왕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구루 왕조는 본거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본거지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 내륙까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델리 부근에 손에 넣고 인도 지주의 발판을 마련한 구루 왕조는 북인도 지역을 대부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루 왕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구루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명을 이제 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중심인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델리까지 진출했던 왕조인데, 그래서 이 구루를 중심으로 북서 인도를 지배했고 고로 왕조라고도 한다. 자,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구루 왕조가 이제 통치했던 그 지역을 말한 거죠. 어, 당시 부족 단위로 그 가진 왕조의 지배를 받았으나 12세기 초 헤라트 남동부에 있는 구루 지역에 소왕에 후예했던 기아드 우딘과 시아브 우딘 형제가 세트한 가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함께 개창했다. 자, 뭐 기아디 우딘은 주로 서부 지역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자, 모하메드 고지로 알려진 그 동생 시아브 우디에게는 동부 여러 주에 이제 뭐냐면 그 정을 위임했다. 자, 모하메드 고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슬람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성전을 포관 후 북인도에 진출하여 그 다음에 물탄, 펀체프 지병을 확병하고요. 라지푼트족을 격파하면서 델리 지방을 포함한 북인도 지역을 평정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지역에 여기 나오는 라지푼드족이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지푼드족은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민족이냐면 원래 그 인도에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은 아니에요. 이 족은 쿠타 왕조가 이제 점점 쇠퇴한 후에 5세기 중엽 때 들어온 민족이죠. 그 5세기 중엽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 나지푼드족은 여기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그 민족인데 이 민족이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통일된 왕조를 구성하지 못하고요. 여러 소왕국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때 인도에 정착하면서 뭘 이제 받아들이냐면 신두교를 받아들여요. 신두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나디푼트 소왕국들이 여러 소왕국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굴 제국이 등장하고 나서 이쪽 지역 이 나디푼트 세력들과 한판 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무굴 제국이 신격계 요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무굴 제국 때 특히 이제 악바드 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나디푼트족을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했죠. 신두교도 이제 동시에 포용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여러 이제 뭐냐면 건축물하고 공예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라지푼트 헤어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라지푼트 헤어로서 독특한 미술 양식도 발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지푼트족은 뒤에 무굴 제국 때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요. 그 다음 자 델리 슐타 왕조에 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루 왕조의 무하마드 왕 사후에 그의 노예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그 북인도의 술탄이 돼서 그다음에 인도의 이슬람을 앞장섰다. 그 후에 5개의 왕조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델리 슈타 왕조고요. 자, 여기 이제 아이바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볼게요. 이 아이바크는 투르크족 출신이야. 네. 원래 투르크는 이슬람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이 투르크 세력들을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노예 삼아가지고 군인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군인이 된 후에 그 이슬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교도 개종한 이슬람 신도를 노예로 삼지 않는다. 그런 그 룰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슬람을 개종한 후에 이제 노예 신분에 어 벗어나게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군인이 남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동력도 뛰어나고 전투도 잘하기 때문에 후에 이제 친위 부대로서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또 뭐냐면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조를 뒤엎고 투르크 계통의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동사 할 때 또 얘기할 텐데 원래 이 중동사 흐름을 보면 처음에 아랍 계통의 민족이 등장하다가 그다음에 이란 계통의 민족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 들어서 그래서 이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은 이런 식으로 노예를 도왔다가 이슬람을 개종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했다. 자, 이 아이바크도 비슷한 취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왕조를 세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아이바크는 투르크족으로 중앙아시아에 태어났으나 어릴 때 노예로 팔려서 성장을 했고요. 이 네이샤프에서 후에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의 구루 왕조 술탄 모하메드 구리의 노예 출신 사령관으로 1192년에 인도 정복 전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제 델리의 신도 왕조 아마 이제 나지푼투 계통의 그 한 왕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도 북부 지역의 이슬람 지배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206년에는 술탄 고리가 사망 후에 인도 북부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델리와 라오를 거점으로 인도 최초의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여 술탄의 자유를 올렸다. 자, 여기 인도 최초의 이슬람 국가는 어떤 의미냐면 아이바크가 이제 원래 고루 왕조의 노예 병사였다가 델리 지역의 총사령관 임명했다가 거기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델리를 중심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인도 본토를 이제 근거한 최초로 이런 이슬람 국가였다. 그래서 아까 앞에 고루 왕조라든지 가즈니 왕조는 이게 인도 본토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어날 때는 그 펀자프 지역 그 옆에 이제 보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이제 해서 인도 본토 진입한 왕조인데 이 왕조는 최초로 인도에 기반을 둔 그 왕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는 이제 4년 동안 사이한테 술탄의 자녀를 물려주기까지 이슬람 왕조를 통치했고요. 그래서 그의 지배력은 오늘날 인도 북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미쳤으며 또 남부 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지배자로 간주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델리 슈타 왕조는 지방의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했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에 대해서 인두세를 걷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쥐어주고 죄를 사면해 주었다. 자,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속박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중에 신분평등을 주장한 이슬람교의 매력을 느껴 개종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이슬람교에 개종을 했던 사람들은 수도다 계층이죠. 이들 계층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해탈이 될 수가 없죠. 해탈이 될 수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 신주교에서. 그래서 이 수도다 계층들이 많이 이제 개종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차 이슬람교를 개종한 인도인이 늘어나서 서서히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신두 문화, 이슬람 문화가 융합돼서 새로운 문화가 발달됐고요. 이런 것들이 무굴 제국 때 이제 최고점, 무굴 제국 때 최고점에 이르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슬람에 전파했던 뭐 장례 문화 변화 있는데 이거 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슬람 세계에 진출하기 전 인도의 장례 방법은 하장이 일반적이다. 신주교도는 하장을 하죠. 불교도 그렇고. 이와 달리 이슬람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나 내세에 관한 믿음이 매장을 중요시한다.
그 결과 이슬람 진출과 함께 인도에서 매장 문화가 나타났고 특히 왕의 모당 건축은 왕조의 권력을 백성들이 널리 각인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크게 성행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무굴 제국의 왕들은 자기나 왕비가 이제 죽을 때 그 대비해서 큰 무덤을 짓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무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타지마할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텔리 슈터 왕조의 무덤 관련된 그림이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무굴 제국을 보죠. 예. 보통 인도사 할 때 이 무굴 제국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굴 제국이 거의 반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인도사에 뭐 권력에 관심 없고 진짜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굴 제국하고요 세포의 반란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시거든요. 특히 이제 무굴 제국 때 이제 음, 아크바드 황제하고 이 아우랑 제보 황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놓친 게 있네. 정신이 없어.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 델리 슐탄 왕조 당시에 북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델리 슐탄 왕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남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여러 왕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이때 이 델리 슐탄 왕조 때 대표적인 남인도 지역의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면 비자유 나가드 왕조예요. 비자유 나가드 왕조. 예. 그래서 이 비자유 나가드 왕조 때 뭐가 있냐? 자, 이때 이제 그 관련돼갖고 예전에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돼갖고 그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비자유 나가드 왕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캘리컨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거죠. 여기 있네요. 예, 비자유 나가 왕조.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야. 그래서 벵골 지역에 캘커타라는 동네가 있죠. 여기가 이제 되게 풍요로운 곳이죠. 여기가 아니라 요 캘리코야, 캘리코. 그래서 이 도시가 상당히 그 당시 인도양 그 무역에서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유 나가 왕조 때 이 캘리코 왕조 그 캘리코를 무역왕으로 뒀던 그 왕조가 이 비자유 나가 왕국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델리 슈터 왕조가 이때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행 교과서에는 비자는 나가라 왕국에 대해서 내용이 확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타다 부분이 많이 빠졌어. 15년 개정 부분에는. 그래갖고 09년 개정 부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기타다 부분은. 그래서 공부를 좀 기타다에 관심 있는 분들은 09년 개정 교과서를 보는 것도 나아요. 예. 15년 개정은 너무 얘들 이제 학습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해서 기타사 부분을 많이 뺐어요. 예.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제가 그 예전에 실제 그 09년 개정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학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인도 북부에 무굴 제국이 설립하기 전에 인도 남부에서는 신두교 국가인 비자드 나가르 왕국이 이슬람 세력의 남하를 막아내며 번성하고 있었다. 자, 비자드 나가르 왕국이요. 자, 비자드 나가르 왕국은 비자드 나가르의 수도를 했죠. 캘리코가 이제 주요 이제 항구 도시고요. 비자드 나가르 왕국은 고급 면직물과 향로가 유명했는데 왕국의 주요 항구였던 캘리커, 인도양 무역의 근거지죠. 자, 면직물과 향로들 구입을 하려는 외국 상인들의 국적이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제 이 면직물하고 향로는 그 인도의 주요 생산물이죠. 수출품이에요. 그래서 면직물 자체가 목화로 만드는데 인도가 그 원산지죠. 여기가 한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도산 면직물이 잘 팔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항로를 찾아 동쪽을 향했던 포르투갈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에 후추를 가득 싣고 돌아가 많은 이득을 남겼다. 자, 비자르 나가르 왕국은 16세기 초에 전성기를 다했고 수도인 비자르 나가르는 화려한 신두사원과 궁전으로 눈부신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인도 북부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기 시작했고 17세기 초에 이어 역사의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신두교 아까 이제 무굴 제국이 이렇게 넘어왔던 시기예요. 예, 데칸공을 좀 남쪽으로 해 갖고. 자, 하여튼 이슬람 세계 영향권은 데칸공을 넘어서 인도 남부까지 넓혀졌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슬람 세력은 이제 무굴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래인 교과서 이제 무굴 제국을 넘어갈게요. 무굴 제국. 자, 이 무굴 제국은 1526년에 건국을 해서요. 1858년에까지 세포이 발견됐죠. 그때까지 존재했던 왕조죠. 그래서 인도를 지배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보다는 이제 정통 그 왕족 이렇게 이제 외래 민족을 인도를 지배한 영국 식민지 그 전에 인도를 지배했던 그 정통 마지막 왕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청나라나 오스만 투르크나 그다음에 무굴 제국이나 이게 그 당시에 공통된 점이 뭐냐면 이 원래 주민들이 세웠던 왕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왕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서 무굴 제국도 원래는 여기 살았던 민족이 아니죠. 인도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저쪽 그 힌두쿠시 산맥 그 저쪽 동쪽 지역에 이제 살았던 그 민족이죠. 아, 민족보다는 이제 그 기원이 그래요. 힌두쿠시 밖에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5대 티무르 후손으로 알려진 티무르 5대 후손으로 알려진 바브루가 여기를 근거지로 했다가 그 힌두쿠시를 넘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펀자프 지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노디 제국을 격파하고 그 무굴 제국을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그 요거 보기 전에 어 초창기 때 무굴 제국 왕들을 볼게요. 무굴 제국의 왕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초창기 때만 이제 좀 볼게요. 1 대부터 6 대까지만 좀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브루예요. 예. 티무르 직계 후손으로 인제 있는데 잠깐만요. 이걸로 해야 되겠네. 예. 자, 티무르 후손 직계 후손으로 바브루가 있었다. 자, 얘가 인제 무굴 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이 세력들이 인제 있고 원래는 카불을 점령하고 힌두쿠시를 넘어 가지고 누리 왕조와 한판 떴죠. 그게 그 유명한 1526년 파니파트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 파니파트 전투에서 누리 왕조 그러니까 이제 델리 슐타 왕제 오왕조의 마지막 왕조잖아요. 그 왕조를 격파를 했어. 자, 파니파트 전투가 그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바브르는 이 하얀 무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 대포를 끌고 와 갖고 인제 이 전투에 크게 승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델리를 손에 놓고 무굴 제국을 창시했다.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아들이 2대 훈마유야. 근데 이 훈마유 때 잠깐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아프간 계통의 이제 수도 왕족이 패배를 해 갖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뭐냐면 델리를 점령하고 무굴 제국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나서 훈마유 그다음에 악바드 제도가 있죠. 악바드 제도, 아크바드 제도 어 아크바드 그 황제라고 하죠. 자, 악바드 때에 이어서 이 무굴력의 본격적인 팽창기를 맞이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벵골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북서부 편차부 지방에서 카불까지 정복. 원래 이 카불은 그 당시 인제 바브르가 원래 그 왕조를 인도할 때 근거지였죠. 근데 한때 인제 수도 왕조에서 그 뭐냐면 정복됐던 건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 팽창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주로 인제 종교 화합 정책을 이 해서 그래서 브라마 계층과 타협하고 뭐 인두스를 폐지하고 자 능력에 따라서 관료를 쓰는 등 행정적 면에서 뚜렷한 업적이 남기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5 대하고 인제 6대 형제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여기 보면 그다음에 3 대고 그다음에 이제 4대 자항기드가 있고 그다음 5대 형제가 이제 샤한자한이 있어. 예. 자, 이 사한자한은 5대 형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타지마할을 인제 건립을 했던 황제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를 당하고 그 유폐돼서 이제 죽게 돼요. 그다음에 6 대가 아우랑제부죠. 그래서 이 아우랑제부 때 데칸 공업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칸 공업까지는 점령하지 않았는데 이 데칸 공업까지 내려와서 진짜 그 밑에 쪼금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요 부분까지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 먹죠. 이게.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굴 제국에 최대한 영토를 확보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너무 정복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적 위기가 다가왔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인두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들교도에 대한 신들교 무굴 제국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나죠. 자,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성제부는 무굴 제국의 제일 전성기 때 병곡조를 찍고 아래로 하강을 했던 이 병곡조는 딱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있던 황제가 아우성제부죠. 정점인 동시에 내려갔던 시기다. 그래서 이후의 황제들은 볼 거 없어요. 분열돼 가지고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세력들이 이 분열을 틈타 가지고 인제 인도를 잠식해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 세기 초 티무르의 5대 후손이라고 알려진 이 바구르가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북인도 지역에 진출했고요. 그는 인제 북인들 지역을 장악한 후 델리를 중심한 인도 왕조인 무굴 제국을 수립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바구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아까 이제 파니파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그래서 노리 왕조를 이제 델리 슈타 왕조의 노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바구르가 자기가 인제 뭐 티무르의 후손이고 징기스칸 혈통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은 약간 반신반의해. 예. 이건 왜냐면 그 당시에 인제 일종의 황금시족이라고 해 갖고 어떤 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징기스칸 후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무르도 자칭 자기가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브르도 티무르의 5대 손이니까 뭐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하고 뭐 해 가지고 약간 이제 반신반의를 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인제 투르크 계통을 보고 있어요. 몽골족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투르크 계통이고 몽골족 피가 약간 섞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인제 자신은 인제 자신이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칭, 그래 가지고 그때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무구이라고 적죠. 무구이라는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어로 몽골인이란 뜻이야. 몽골인. 그래서 자기가 몽골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사람은 투르크 계통이고 약간 페르시아 계통의 문화를 받은 그런 사람이고, 몽골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요. 예. 뭐 그렇게 인제 혈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관련된 사료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일단 무굴 제국을 세우고 나서 신주교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교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소수의 이슬람교도를 가지고 이제 다수의 신주교를 지배하는 그런 형세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상당히 내세워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여기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모든 백성들의 종교적 감성과 의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공정하게 대하라. 토착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소를 죽이지 마라. 소는 이제 신들교에서 되게 신성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 사원, 이건 신들교 사원을 파괴하지 말고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라. 자, 이 사람은 폭정과 박해라는 칼보다는 사랑과 예정으로 훨씬 더 전파될 것이다. 시야와 순위의 대립을 피해라.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바보도 때부터 다양한 종교를 포용해라. 신두교와 융합해라. 그런 것들이 이미 딱 이제 정책 기조로 잡혔던 거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굴 제국은 이슬람의 어떤 왕조지만 신두교적 요소도 많이 받아들였다. 물론 이제 아우랑제부 때는 좀 약간 얘기긴 하지만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래서 동양사 기초 지식을 좀 볼게요. 초대 황제였던 바브르는
이민족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태도를 취했지만 법학에 대해서는 순위 정통파 입장을 썼다. 그리고 이제 무굴 황제는 황제 개인의 종교 의식과 관계없이 제국 통치의 공식적 입장에서도 그는 순위 정통파 입장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 순위 정통파였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시야를 또 뭐냐면 그 탄압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그 인도에서는 시아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종교적 관용 정책과 다양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 바베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1대 황제가 죽고 홍마요가 있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좀 뺏기고 그러죠. 그러다가 3 대인 아크바드 황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아크바드 황제 때에 제일 좀 정성기를 누렸던 황제, 물론 영토적으로는 아우랑 제부 황제지만 제일 내실 있고 이제 정성기를 누렸던 것이 이 아크바드 황제죠. 그래서 이 아크바드 황제는 아마 인도식 표기일 것 같고 영어로는 악바드 제도라고 하거든요. 악바드.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이 악바드가 인제 좀 약간 친숙을 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내용을 읽어 볼게요. 이제 아크바드는 활발한 이제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백항공 이남을 제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다. 자, 그리고 그는 관료제와 지방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면서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였다. 지금 그의 업적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또한 신두교를 이슬람교도와 차별 없이 관료 임명했으며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과했던 지지라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혼인 동맹을 통해서 신두 세력들을 자신의 편을 만들었다. 특히 인제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저항이 심했던 민족이 이 라지푼트족이에요. 제가 인제 그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라지푼트족을 하고 몇 번 싸웠어. 그래서 그들을 항복시킨 다음에 결국 동맹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제 라지푼트족 관련 출신의 왕비를 맞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한 명만 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여러 명과 결혼했죠. 예, 이슬람교는 4 명까지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지푼트 족장들에게 자칭권을 부여하고 이슬람기족과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나름대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하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러한 중앙 집권적 정책과 종교적인 관용 정책은 이후 무굴 제국이 크게 변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약간 이제 보충 더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이제 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인제 수도를 옮겼거든요.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원래 예전에 델리 술탄 왕조 때부터 어떤 정통이 있냐면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제 그런 정통을 깨고 수도를 옮겼어. 델리에서 인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그 파타부르시크리, 발음도 힘드네요. 예. 자, 프루시크리로 인제 천도를 하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새 수도로 인제 옮겼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각 지역에 자사를 파견했어요. 자사. 예. 그 앞에서 인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자사를 파견했다. 자, 이 자사 파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12 개주 나눠요, 자기 통치 구역을. 그리고 그다음에 자사를 파견하고, 자사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뭐냐면 여러 번 계속 임기를 둬서 교체를 시키죠. 거기 지역 세력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또 있는데, 또 이 사람의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신을 대강조해,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통해서 이때 유일신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그 범종교적인 어떤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슬람 알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종교적인 거 알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존재하는 그 유일신 알라를 포함한 이렇게 상징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있고, 그렇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신이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뭔가 이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어떤 그 유일신 사상을 강조를 했죠. 예. 그리고 인제 신도 문화를 또 장려해 가지고 그 신도 문화와 융합을 또 계속 그 하려겠다. 신도 문화와 융합을 꾀하려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이제 늘리고, 그다음에 농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교육 활동도 권장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서남 해안 지역과 그 벵골 지방 항구를 중심으로 해 무역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 무굴 지역에 많은 부가 축적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인제 제가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요거 제가 이제 기타 사항 교재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인제 황제가 누구냐면 아오랑 제부 황제죠. 6대 황제. 이 아오랑 황제 전에 샤한자한 황제가 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황제가 인제 그 있었는데, 이 사람이 5대 황제예요. 예. 행정 통치 제도를 정비했고 파지마 닭가침에 건립했다는 거. 그리고 이 쿠데타로 자기 아버지를 유폐시킨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아우랑 제부 황제죠. 자, 이 사람은 아까 인제 여기까지 갔다고 했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데칸공원까지 내려가, 이 사람은. 그래서 최대 영토를 마련했고, 그래서 인제 아우랑제부는 데칸공을 넘어서 인도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굴 제국의 최대 판도를 이뤘다. 그렇지만 번곡점을 이뤘다고 했죠. 이 사람을 정점으로 다시 내리막길로 인제 무굴 제국이 내려가게 됐다는 거. 이 사람은 뭘 내세우냐면 이 사람 정통주의인데서요. 일종의 원리주의를 내세우죠. 이 사람 제일주의. 그러니까 그전에 황제들은 이 사람 믿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는 거지 특별하게 이제 다른 그 민족들이나 다른 종교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정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강요를 해. 그래서 인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 내용을 보면, 자, 잦은 정부 활동으로 재정이 혼란이 있다. 악화되었고 이슬람 제일주의 바탕으로 지지화를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신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교도의 탄압을 강하여 위기를 초래했다. 예. 그래서 인제 자전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지지난을 부활시킨 거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지지화 폐지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그 자기 할아버지의 정책하고는 좀 딴판인 정책을 하게 되죠.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인제 더 추가하자면 여기 인제 신들교 사원을 파괴뿐 아니라 또 신들교 계통의 학교도 폐쇄시켜 버려. 예. 그래서 신들교 계통의 학교도 폐쇄시킨다. 이런 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이제 곳곳에 일어났는데 펀자브 지방은 여기에요. 오늘날 인제 그 인더스 강을 기준으로 해 갖고 파키스탄과 인도 그 전경에 있는, 여기 너무 많이 친했나요? 하여튼 요 정도의 지역에 있었던 게 편자프 지역인데 요게 시크교도가 있었어요. 예. 시크교도는 좀 따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요거는요. 자, 시크교도는 그 이슬람교와 신들교가 융합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종교가. 예.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시트교만 따로 정리해서 보면요. 자, 시트교는 그 나나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됐어요. 예. 그래서 신두교 바티 사상가고 이슬람계 수피즘이 결합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티 사상이 뭔지 수피즘이 뭔지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신두교하고 이슬람교가
두 개가 결합됐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나크가 신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을 반영하여 창출했고요. 교리를 봐도 이제 신두교하고 이슬람 교리가 같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뭐 인간 평등, 우상 숭배 폐지, 배척.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와 교리가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또 정통교 신두교 교리에는 윤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요. 술, 담배, 마약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 시트교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전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탄압에 맞서가지고 전투적인 교단을 조직했고, 대개 이 식구교 남자들 보면 그 나중에 영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일종의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구교들 딱 보면 알아. 지금도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유엔에도 그 수염을 이렇게 딛고 기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징적인 모습도 있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식구교는 이게 수염을 깎지 않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구애나누고 있다는 거. 그 머리카락을 꼭 깎지 않았고 머리는 쌍투처럼 틀어서 큰 터보로 감쌌다는. 그래서 현재 식구교도의 2% 정도고요. 그들의 모든 성은 싱이다. 16세기 때 그 구루나라의 이 창시한 나나크가라고 하죠. 시크교는 신두교의 이슬람교 장점을 만든 종교로서 이런 특징들 아까 지금 언급했던 특징들이 있고요. 신두교에서처럼 사람의 죽음을 하장을 하지만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고 겐시스칸을 순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또 신두교적 측면도 있지만 그 이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주를 좀 볼게요. 예. 19교 뭐 성지 황금사원 있고, 예. 저항하는 19교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남자들이 수염을 안 깎아 구해놔도 있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있는데 19교 성지 황금사원이다. 자, 이슬람교 신비주의 깊은 관심을 보였던 악바르는 19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펀자프 지역의 엄리처시에 대한 통치권을 19교도에게 양도했다. 자, 19교도는 적어도 한 번 찾기를 희망한 성지이다. 이 황금사원이요. 그렇다는 거죠. 사원은 모세의 중심에 있으며 주위에 대리석을 깐 정원과 통로를 통해 이어졌다. 자, 어떤 분이 세계사 수업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세계사 수업은 이제 그 어디에 있냐면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판매하는 서적이에요. 저도 일정 그 연수할 때 그때 한 권 샀고 그때 파일도 얻었거든요. 예전에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일을 제가 잊어먹었어. 편집하는 과정에 집어넣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시크구도가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신두교 중부에 살고 있는 신두교 마라타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마라타족은 이제 무굴지역을 맞서서 후에 이제 마라타 왕국을 수립했으며 마라타 아우랑제부 사후에 마라타 동맹을 결성해서 인도 중북부를 세력 키우기도 했던 그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굴 제국이 분열되니까 이 틈을 노려서 뭐냐면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서양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서양의 여러 민족들이 인도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무굴 제국을 더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서는 시크교도하고 마라타족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지금 라지푼드족 있죠. 이들도 반란을 일으켜. 예. 그래서 요쪽 지역 있죠. 요쪽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앞에 이제 마라타족은 한 요쪽도 되고 19금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곧바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 정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밖에요 나와 같이 만들려고 했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기라는 것은 그 몸에 의지하는 정신적으로 몸에 신에 의지한다 라는 의미로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함을 말한대요. 자, 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식이 쌓아가면서 나는 후회하는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의 황제로서의 정통 이슬람교 아크바르는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한 평판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그는 브라마교, 신두교 브라마, 자이나교, 조라스교,
승려, 심지어 기독교 신부 등 종교일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나 유명한 학자, 선자를 초빙해서 자유롭게 종교 사상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요. 요런 그 종교들 있죠. 요런 종교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착안한 것이 뭐냐면 아까 아침에 얘기한 그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을 하나의 뭐냐면 아울릴 수 있는 유일신 사상. 그 이슬람교도 알라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하나님도 있고 다 똑같은 존재다. 이름만 달리할 뿐이고 속성만 달리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크바르 종교정책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무굴 제국의 경제 관련된 부분 볼게요. 이거 무굴 제국 경제는 그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이 그다음 명청과 함께 세계 제2대 강국이었죠. 경제 강국이었어요. 예. 인구도 많고 상당히 경제력고 풍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굴 제국 시대 인도는 상공업 발달을 했고 도시가 성장해서 델리나 아그라 등 인구 2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곳곳에 등장했다는 거죠. 자, 특히 직물 생산이 발달해서 수출품 인기를 껐으며, 자, 이 직물 생산 같은 경우에 좀 볼게요. 면직물이죠. 인도산 면직물은 상당히 인기 있는 수출품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굴 제국의 면직물 산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무굴 제국의 수출품으로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가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면직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도산 면직물 산업은 양과 질, 수출 규모에서 당연히 세계 제1위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이 무굴 제국은 세계적인 면직물 생산국이었다. 자, 아우랑제브 황제 때 이 면직물 중심으로 그 세계 섬유 시장을 점령하는 등 해외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랑제브 시대 때 그 당시 이제 면직물이 널린 이제 뭐냐면 확대 그러니까 면직물이 그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인도양 무역을 어, 통해 많은 부를 쌓았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무굴 제국 이전부터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죠. 예. 자,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포르투갈인이 인도에 온 이래 후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양 무역에 진출하게 되죠. 예. 보통 초창기 때 서양인들이 이제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요 향신료, 후추 같은 향신료를 찾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이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이제 국가들이 인도와 무역을 장악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서양사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이슬람 문화의 발전.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공사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도 이슬람 문화의 발전은 뭐냐면 인도의 신두교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적 요소가 융합이 됐죠. 예, 요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융합이 됐는데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두교, 이슬람교의 차이와 이제 그 통합 시도 관련된 내용들 쭉 하면서 신도 이슬람 문화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신두교는 다신교죠. 근데 이슬람교는 일신교고요. 신두교는 우상 숭배죠. 뭐 우상 숭배라는 것보다는 얘네들 입장을 때 이제 여러 신을 믿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 금지하고 신두교는 계급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요. 근데 이슬람교는 모든 사람이 알라 앞에 평등하죠. 신두교는 앞에는 하장 풍습이고 이슬람교는 매장 풍습이죠. 그리고 이제 신두교는 이제 소를 신성하게 여겼다.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이 니그 베다 시기 때부터 소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소가 그 당시 그 농경사에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돼지를 그 이슬람교에서는 되게 부정하게 여겼죠. 코란에 적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슬람교가 이제 등장했던 시기가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고 이제 여기는 상당히 뭐냐면 돼지를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좀 금방 상하죠. 냉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키우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돼지를 이제 뭐냐면 먹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 먹으면 그 배탈 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굴 제국 때 두 통합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도 이슬람 문화를 이제 탄생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앞에서 언급했던 식구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르도, 좀 뒤에 좀 설명하고요. 그 건축에서 보면 그 유명한 타지마할 무당이 있죠. 신두교, 이슬람, 페르시아 양식이 결합된. 또 해화적으로 보면 무굴레와 나지푼트헤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 들어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델리 슐타 왕조와 무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인도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널리 확산됐다. 자, 이들 배경으로 정통적인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됐는데, 이런 특징은 종교나 언어, 예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종교에서는 신도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설립된 식구교가 편자포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 평등을 이제 강조하고 직업을 충실하며 봉사하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리를 바탕으로 교세가 확장했다는 거. 그래서 식후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평등을 주장했다. 그죠? 그다음 무굴 제국 시기에는 공식 문서나 외교 용어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무굴 제국이 어 몽골 제국을 자칭하지만 실제 문화적으로는 투르크 계통의 그 페르시아 문화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적인 문화가 되게 강해요. 자, 사용했지만 급하게도 아랍어와 인도 고유의 언어가 더해져 우르도가 사용되고 있다. 자, 요거 이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조어를 기본으로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을 섞인 언어이고, 현재 파키스탄의 국어이자 인도 공용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 우르도어가 그다음 인도 이슬람 문화의 어떤 융합의 대표적인 그 언어죠. 자, 해아에서는 정통적인 인도 양식과 페르시아의 세미나라 조화를 이룬 무굴레아가 발달됐고요. 건축에서는 인도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왕궁과 성, 모스크 등이 만들어졌는데, 아그라 성과 델리의 붉은 섬, 타지마할이 유명하다. 이 아그라 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바르 황제 때 건설된 이후 계속 중축되었다고 보군요. 외부에 견고하면서도 딱딱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성은 아름답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그라 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낫겠죠? 예. 어떻게 생긴, 요렇게 생겼어. 예. 아그라 성. 붉은 성. 예. 이게 아그라성인데, 건축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이게 하는지는 저도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 아그라성이 이제 그렇게 있고요. 이 아그라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몇 번이야? 네. 여기 좀 있으니까 보면, 이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인데, 테라스에는 자무나강 경로표에 자리한 타지마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83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되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에 무굴 양식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무굴 양식이 이제 또 나지푼트하고 또 이제 결합되고 막 그런데, 내용 보자. 자, 해화에 관심이 많았던 무굴 제국 제2대 황제 신마요, 훈마요라고 하죠. 신마요는 궁중에서 페르시아 화가를 불렀으며, 페르시아의 세미다는 제3대 황제 악바르 시대 때 궁중 화가에 의해서 신족의 토속적인 종교화가 주로 있는 나지푼드 회화와 결합이 됐다. 이 나지푼드 회화는 앞에서 얘기했죠. 나지푼드족이 만들었던 회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대 황제 자항기르는 시세에는 인도의 토착적 요소와 페르시아적 요소의 유럽풍 하풍까지 혼합되어 독자기 무굴레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물의 옆모습과 얼굴 전체의 4분의 3 정도가 청록색이나 어두운 초록색을 배경한 그린 인문화가 특히 일품이었다. 그래서 굳이 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무굴 양식을 바탕으로 이제 무굴레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지푼트웨어와 결합됐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타지마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타지마할은 5대 황제였던 샤한자한이 왕비 무탄츠 마을을 추모해서 이제 세운 무덤이라고 해요. 이 무탄츠 마을은 이제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양식의 동형 지붕과 아치 등은 인도 양식 연꽃 모양과 조합해서 뛰어난 건축 물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음. 그래갖고 이제 신들교 같은 거는 화장을 하지만 이슬람교는 매장을 하죠. 매장할 때 이제 이렇게 무덤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있는데 여기 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간다고 하죠. 여기 바깥에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슬람 양식의 내용 보면 동형 지붕이 있고요. 뾰족한 아치, 코난 구절들이 이제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도 양식 같은 경우에 차돌이라고 해서 작은 탑, 뭐 연꽃무늬 같은 거 있죠. 연꽃무늬, 벽돌 장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잠깐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게 어디 있나? 타지마할에서 이게 보면 여기 연꽃 무늬 외에도 이 아라베스크 문양도 있고요. 이슬람에 이건 인도 이슬람 계통의 문화죠. 그리고 인도는 연꽃 만자 무늬도 있다고요. 만자 무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만자 무늬는 불교에서 이제 사용한 거 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예전부터 인도에서 있던 정통적 문자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제 각지에서 사용됐는데, 그래서 자이나 불교 등에서 이롭고 좋은 것, 원만 생명, 통합 중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도 계열에서 문화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도 문화의 전파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인도 문화는 일찍부터 주변 지역에 확산되면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인도 문화에 영향을 받은 만들어진 불교와 신두교 문화 여선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바미야 불상 있죠. 요거 아프가니스탄 바미야에 있는 데인데, 이 바미야이 그 당시 이제 그 상당히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곳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바미야.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2001년에 우상숭배하고 테라반이 이거 여기 로켓포 발사해갖고 이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 예, 좀 안타깝게. 자, 하여튼 이거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인도가 이제 그 범위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다 포함돼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세기 동서 교육의 요충지로서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된 불상으로 7세기 때 당나라 승려 현장에 참배할 때는 금과 보수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2001년도 탈레반이 위해서 파기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당 서역기에는 바이안 바이안 석군을 모사했고, 통일신라 승려 해초도 왕호천축 국전에서 간략히 언급됐던 그 바미안 석군을 불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 보면 동남아시아도 인도 문화가 수용되죠. 특히 이제 인도의 신두교나 이슬람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줘요. 그거는 이제 인도하고 동남아시아 쪽이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기 인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줬다. 불교, 신두교, 이슬람교 등등. 그래서 영향을 줄 때 이제 정복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평화적이고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여기 보면 태국에 수고타이가 있죠. 이 수고타이 왕조는 나중에 동남아시아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어, 타이족이 세운 왕조야. 타이족이. 그래서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웠고요. 이들은 타이 문자를 만들었고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수고타이 왕조의 왕실 정형 불교 사원으로서 마타트라고 하는 것 사원인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했다는 거. 그래서 수고타이는 나중에 아유티야 왕조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흡수할 때까지 태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던 국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캄보디아 지역에 앙코르와트가 있죠. 이 앙코르와트는 신두교 사원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수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동남아시아 가장 번영했던 크메르 제국이 세운 신두교 사원이었는데, 후에 이제 그 불교 사원이 됐다. 그래서 벽에는 마하바타와 라마야나에 나오는 설화도 벽을 장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 쪽을 보면 여기 원래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전에는 불교를 믿고 있었어. 불교.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불교 양식 불교 사원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이드 왕조가 있었어요. 이때 사이드 왕조가 보로부두르 사원을 만들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문에 나왔던 건데, 자, 이 불교 사원은 기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160개 석판으로 장식했다. 그러니까 불교, 신두교, 자이나교 공통으로 사용된 만다라 모양을 이제 축조했다. 이렇게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보면 어, 그 자화섬에 자화섬은 여기에요. 여기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일 어 중심지죠. 요 섬이 한반도에 한국에 1.2 배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섬에 1억 5천만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럼 러시아보다 더 많은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대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군요. 요 조그만 섬에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섬이야. 하여튼 그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상호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뭐 푸란 파난 푸라 바난 사원이 있어요.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산자 왕조의 신두교 사원으로서 본래 200개가 넘는 사원이 있었던 걸 추정되고, 그다음 16세기 하산 폭발로 무너진 뒤 여기가 이제 자바섬 자체가 이쪽 지역이 판과 판끼리 이게 부닥치는 지각이 상당히 불안정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지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 갖고 여기가 뭐 판하고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이 부닥쳐 갖고 지진이 많이 나고 하산이 폭발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18년 복원을 시작해서 18개 신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 뭐 대표적인 유적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비상교과서 내용 보자. 자, 여기에 이제 무굴 제후 성립과 발전부터 이제 비상제도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인증번호 57번이에요. 자, 16세기 초 티무르 우승 알려진 바브루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근거지로 삼아서 인도 북부로 침입해왔죠. 그래서 이제 카불을 근거지로 해서 인도 북부까지 이제 침입해온데, 이 사람이 로디 왕조를 이제 꿰부신 전투가 파니파트 전투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마지막 술탄 왕조, 로디 왕조를 무너뜨리고 델리를 중심으로 무굴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3대 황제 아크바 때 이제 뭐냐면 제국을 건설했고 아그라를 수도 삼았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아그라에서 이제 델리, 아그라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도를 여기서만 삼았다고만 했는데 나중에 수도를 천도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이제 천도하냐면 아카시메에 어, 어디로 천도하냐면 파타르 푸르시크리 발음이 안 되네. 예. 여기로 이제 뭐냐면 천도를 해요. 물론 이거 잠깐 천도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해요. 자, 하여튼 여기로 이제 천도를 했다. 네, 아그라를 했다가 이렇게 아그라는 이제 델리 부분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아그라가 있죠. 여기 델리 부근에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여기 부근에 수도를 정하죠. 예. 자, 그다음에 아크바르 황제는 관료제와 지방행정기구를 뭐 쟁취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그다음 신두교도에게 간직을 개방하고, 그다음 지지를 폐지하고,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신두교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영화도 같이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17세기 아우랑제방제 때 인도 남부의 데칸까지 점령하면서 이제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했다. 그러나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했다는 거. 그래서 사원을 파괴하고 지지를 부활시키고, 그것 때문에 신두교와 식교구의 반란을 샀다. 그래서 말라타 동맹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등등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경제에 보면 농업과 상공의 발달에 경제적 번영을 했는데 내륙엔 시장과 도시가 들어섰으며 해안 지역에는 무역항이 발달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교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무굴 제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지중해에 있는 인도양 무역을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출품, 연식물과 견직물, 향신료가 대표적인 거고요. 직물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인도 면직물 사온 유럽 상인들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편 15세기 말에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양 무역을 진출한 후 이스라엘 상인과 인도의 신수 상인 등 무역의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그 후에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인도의 무역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무굴 제국의 경제는 점차 침체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크바르 황제의 깨달음 앞에서 읽었죠. 그다음 토착사역과 이제 하합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아크바르 황제는 그 무굴 제국의 끝까지 저항한 나제푼드 지역을 점령했죠. 그는 토착 신도 세력들과 하합을 추구하면서 나제푼드 족장들에게 간직과 군대를 개방하고요. 여러 명의 나제푼드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족장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슬람 귀족들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게 했다. 그래서 나지푼드족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려고 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 나지푼드족도 얘네들도 토착세력은 아니에요. 앞에 말했지만 그 쿠타 왕조가 멸망한 후에 5세기 때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민족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과 같이 이 아크바르 황제의 정책이 인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야기해보자. 자, 아크바르 황제의 강용 정책은 이슬람교도와 신두교의 문화적, 정치적 통합을 목표했다. 자, 이 정책은 신두교들이 제국 통치에 협력하게 만듦으로써 무울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두 문화, 이슬람 문화 융합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이슬람 문화가 많이 전파됐죠. 그 종교, 언어, 건축에도 이런 인도 문화와 신두 문화가 결합되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제 그 신두어, 페르시아, 아랍어를 합쳐 우르두어고요. 요거 우르두어는 이제 좀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이슬람교도가 자신의 고용한 인도 병사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였는데, 이 일상 언어 널리 사용했으면 오늘날 인도 지역의 공용어로 지정됐다. 여기에서 인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있죠. 파키스탄에서 공용어를 쓰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구교가 있고요. 건축 분야에서는 타지마할 있고, 해양에서는 무굴해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의 화려한 궁중 문화는 이런 무굴해야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궁중 문화 무굴해야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뭐 타지마할 전경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당시 산자한과 이 무탈준 마을에 관련된 세미나는 페르시아에서 되게 발달된 그 미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무굴리아가 이제 페르시아 양식이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색채가 화려하고 가는 부수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편지마을 전경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타지마을은 사한자 황제가 그의 부인 무타츠 마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무굴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고요. 네 개의 천탑은 사한자를 네 개의 천탑 사한자를 둥근 대리석의 지붕은 무타츠 마을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 네 개의 천탑이 있죠. 이렇게. 예. 자, 그 벽면에는 후난의 구절과 신두 양식의 요약어는 덩굴무리가 이제 새겨져 있다. 예. 그래서 요거 신두 양식 관련된 내용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에 퍼져가는 인도 문화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비롯해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수로 구성됐고,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에서 농업이 발달했고, 섬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중국과 인도를 잇는 해상무역의 길목에 위치한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그 과정에서 한자, 유교, 중국 문화, 불교, 신두교 같은 인도 문화가 전파됐다. 중국 문화, 인도 문화가 전파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화 영향을 받은 유적지가 앙코르 유적이죠. 9세기 쿠메르족들이 앙코르 왕조를 세우면서 그 당시 앙코르 와트와 그 앙코르 와트 옆에 앙코르 톰이 있어. 계획 도시야.
그래서 신두교와 불교 흔적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보로부두 사원이 있죠. 여러 개의 탑이 하나의 큰 탑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고, 사원 벽면에 수많은 석판의 불교 철학, 석가모니 일대의 일대기, 식물, 나무, 동물 등 자연의 모습,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보로부두 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이제 사이드 왕조가 세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그 동남아시아 가면 이제 불교가 소승불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소승불교 유적지 아니야. 이건 대승불교 유적지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사원에는 붓다의 전생과 현생 이야기를 부조했고 불상 등으로 조각됐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인도 쿠탄 양식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보도 보로부두도 붓탑이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상교과서 봤고요. 그다음 금성교과서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성교과서는 이제 바보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칭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5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에는 티무르, 목에는 징기스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자신의 스스로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하여 나라 이름을 무비라고 정한 것도 몽골의 의미야. 몽골의.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자칭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투르크 계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투르크 계통인데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은,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베드 업적이 나오죠. 이건 앞에서 있는 내용들 겹치니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지고 아우랑제부 황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우랑 황제는 이제 즉위할 때 자기 그 아버지였던 사한자는 유폐를 했고 이제 황제 자리를 올렸어요. 약간 이제 이방원하고 비슷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정통 순위파 신자로 다른 종교를 물론 시아파도 억압하면서 반발을 샀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활발한 정부 활동을 통해서 했지만 정부 활동에 재정난이 부닥치게 되고, 이슬람 제일주의에 서면서 신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지주회를 부활시켰다는 거. 그래서 각지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 식후교도 마라타,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특히 마라타 왕국은 마라타 동맹에 이어져 무굴 제국에 대한 정이 계속되었다. 자, 거기에다 여기에 이제 후계자 계승 분쟁과 각 지방의 토호의 저항이 겹쳐서 무굴 제국에 점차 쇠퇴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마라타 동맹을 볼게요. 자, 18세기 초에 이 마라타족이 신주교들을 모아서 결성한 동맹인데, 쇠퇴했던 무굴 제국을 대신하여 인도 중서부 지역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인도 북부와 동북까지 그 세력을 떨쳤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도 이슬람 문화 발전을 보면, 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아랍의 전통과 페르시아 문화, 투르크인의 풍습이 인도에 전해졌다. 되면서 신도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런 경향이 무굴 제국도 이제 계속 되었다. 자, 공식 문서, 외교에서 페르시아가 사용됐지만 일상어에서는 신도어와 페르시아어, 아랍어 합쳐서 우르도가 이제 사용됐다. 앞에 이제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던 것은 무굴 제국 자체가 이 페르시아 계통의 페르시아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투르크 계통이 이제 그 이슬람이 되면서 페르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예. 자,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우두도는 아까처럼 예전에 설명했고, 종교에서는 신두교, 이슬람교 융합되어 식구교가 발달됐고요. 자, 식구교 여기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죠. 앞에서 얘기한 식구교의 총봉산인 황금사원이 보이죠? 여기가 식구교의 성지예요. 16세기 하급 카스트 출신의 나나크가 이슬람교와 신두교의 구애를 받지 않은 새로운 종인 식구교를 창시했다. 식구교는 자,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를 반대했으며 유일신을 숭배했다. 자, 무굴 제국의 핍박에 저항하고자 전사단을 만들었고, 전사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러 터번을 두고 당금을 쳤다. 여기 이제 정형적인 구레나루가 있죠. 예. 그래서 주로 군인이나 경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이후 식구교의 특징이 되었다. 현재 식구교도는 인도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군사 방위에 하고 있으며 총리를 배출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도 페르시아의 세미나와 인도 양식을 받은 무굴 예화가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있고, 자, 여기 무굴 예화에 대한 그 보충 설명 있죠?
중국, 페르시아, 인도의 미술 양식과 유도의 원근법, 앞에서 얘기했던 유도의 원근법도 받아들였죠. 융합된 무굴 제국의 궁중해야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타지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지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아치형 있고 뭐 차돌이, 돔, 미네레, 미너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모스크에 부속된 건축물 양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타지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한자한이 무타츠 마을 왕비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만든 안식처이다. 자, 사랑했던 왕비가 죽자 샤한자한이 자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모당을 짓기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타지마는 아그라의 자무나 강에서 2만 명 기술자 노동자를 동원해서 22년을 거쳐서 완성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인도의 다양한 종교의 갈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인도는 종교의 나라 할 만큼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상당수가 거의 신들교예요. 지금 인도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시크교, 불교, 이슬람교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슬람교가 좀 많은데 타지말 이슬람은 그게 뭐냐면 그 북쪽 지역 있죠. 예, 북쪽 지역 거기가 지역이 어디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카시미르 지역이야. 그래서 이 카시미르 지역은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요 지역은 좀 약간 이상한 교도들이 좀 많아요. 예.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신두교들이 많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부 세력들은 불교나 뭐 그 크리스토교 있고, 아마 이거는 워낙 인도만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뭐 스리랑카는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는 신들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들이 창시되었고 이슬람 세력과 영국의 지배로 이슬람교, 기독교 등 외대 종교가 전파돼 여러 종교가 공존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유럽과 다른 계통의 기독교들이 인도에 남아 있다. 자, 그 유럽의 그 다른 계통의 기독교가 뭐가 남아 있는지 구체 설명 없네.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보면 전체 인구 비중에서 신들교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이슬람교, 기독교 등 소수 종교도 인도인들의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거기 보면 이제 인도의 종교 갈등이 나오죠. 그래서 좀 이게 시사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아까 이제 예전에 2년 전에 시험 문제나 환경 문제 나왔잖아요. 이후 회담도 나오고 하니까 시사적인 것도 좀 아셔갖고 아실 필요는 있어요. 적어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실 필요는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만큼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신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역사적 뿌리가 깊지만 특히 인도를 손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갈등을 붙이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국이 아주 교묘하게 통치를 하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수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분열해갖고 통치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통치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의 이런 분열 정책 때문에 종파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전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결국에는 인도가 독립할 때 결국에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해서 영국이 해서 독립 분리됐죠. 그러나 여전히 인도의 신두교와 이슬람교는 치열한 분쟁을 치르고 있고 아직까지 종교 욕구이 상당히 깊다는 거. 근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이렇게 보면 자, 인도 정부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아우르기 위한 종교에 대한 국가의 그 인도 정부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국민을 아우르기 위해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국가 이념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도 모든 종교에 대한 평등과 신앙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문맹률이 높은 인도인들에게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도 종종 반영되고 있다. 2014년 종교를 초월한 사랑을 그린 동화 같은 영화가 인도 역대 최고 흥행자로 기록됐으며 몇몇 지방에서는 영화표에 붙는 세금을 없애는 등 관람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인도 영화 되게 유명한 발리우드 춤과 함께 이제 그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영화 여기 보면 뭐 별에서 온 올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동남아시아 역사를 좀 보면요.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거는 좀 약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따로 편성해서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천재교육을 보죠. 네, 천재교육. 자, 천재교육 앞부분에 그 바볼가 죽기 전에 아들 훈마에게 남긴 유언 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앞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있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6세기 초 티모니 무슬림 바브르가 인도 지역의 분열을 틈타서 북인도를 점령하고 결국 델리를 중심으로 무굴 제국을 세웠다는 거. 그래서 이 델리 아그라가 이제 그 당시 인도의 중심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좀 잠깐 바브르에 관련된 내용 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인도 무굴 제국의 제1대 황제로 징기스칸과 티무르의 후예이다. 중앙아시아의 작은 그 왕국이었던 페르가나의 왕이었고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그 몽골 때 아프가니스탄의 1520년 누리 왕조의 이게 뭐야? 1504년에 많은 몽골 때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게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있고 이 의자가 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 1526년 누리 왕조의 내분을 틈타서 파니파트 전투를 통해서 뭐냐면 델리를 점령하고 무굴 제국을 수립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파니파트 전투 관련된 내용 없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손자 때 아크바르 대제 때 이제 전성기를 두었다는 거. 예. 그래서 뭐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요 내용은 좀 여기만 있죠. 그래서 앞에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토지개혁을. 그래서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고 농민들의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이제 악바르 대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도 무굴 제국 제3대 황제이다. 자, 무굴 제국의 사실상 확립자도 부왕 홈마용이 제국 재건 도중에 사고 죽자 14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다. 예. 즉위 초에는 부왕이 친구인 바이랑 칸의 섭정을 받았으나 1560년 그를 추방하고 이어 1662년 측근들도 수청하여 황제 통치권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홈마유가 이 죽은 게 좀 웃기게 죽었는데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계단 보면 그 밑에 나가다 밑에 그 옷 있죠. 옷에 기단에 옷을 밟아가지고 자기 옷을 밟아가지고 계단에 굴러 떨어져 죽었대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도 계단 밑에 내려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 밑에 있는 바지나 뭐 치마에 걸려갖고 죽을 수도 있어. 하여튼 뭐 근데 자 그다음에 그 이제 40년 동안 시세를 통해서 영토학자가 계속해서 고대 인도의 아소카 왕이 비견된 대제국을 건설하고 무굴 체제를 어, 일컬어진 정치체를 확립했다. 황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지푼트족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화평을 유지했고 다른 신두 소재우들을 무력으로 압도하여 공락을 바치도록 했다. 자, 무굴 제국의 직할령에서는 단료체제 위에 강력한 통치권을 행하였으며 종교적인 어떤 지 뭐냐면 그 가령에서 크게 열린 태도를 보였다. 자, 그래서 아크르 북쪽에 있는 이 아크르바드 대제의 무덤 입구가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대 뭐 왕의 그 무덤의 어떤 양식이 모두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영화가 있는데 조다와 아크바르라고 있어요. 인도 영화 같아. 인도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발리우드라고 할 만큼 했는데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의 쇠퇴와 발전을 보면 아우랑 제부가 있죠. 그리고 아우랑제부 때 이제 뭐 잦은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신두교들에게 지지가 다시 부과되자 신두의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지푼드 반란이 일었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다른 교과에서는 나지푼드 반란이 없는데 요 교과에서는 나지푼드 반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했죠. 이 시기 때 가장 강력한 반란 세력은 북서부 신두 세력인 나지푼드족이다. 자, 아크바르 대제가 전략 결혼까지 하면서 포용했던 이 나지푼드족이 아우랑제부 시기 때 제국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시크교 마라타 동맹 있고 그 외에 18세기 들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등이 이제 쳐들어왔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편지마을 있죠?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뭐가 있어?
아크바르 대제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있네요. 아마 어, 요거 관련된 이제 그 답인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빼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크바르 대제하고 그다음에 이 아우랑 제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이 좀 풍부해서 읽어볼게요. 자, 무굴 제국의 전성기는 아크바르 대제의 시대였다. 그가 즉위한 당시에만 해도 제국의 기반이 취약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 훈마유 때 아프가니스탄 왕조의 수도 왕조에게 이제 나라를 한번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마유가 간신히 사파피 왕조의 도움을 받았고 부흥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앞에서 훈마유가 계단에 내려가다가 자기 그 뭐냐면 바짓단을 밟아갖고 등 계단 밑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이 황제가 아주 어린 황제로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17세기 때 이제 1560년에 친정을 시작한 아크바르는 어, 그래서 약간 섭정 기간이 있었죠.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권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종과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국 전역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자, 아크바르의 선택은 간용과 화려였다.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그 사람의 정책의 방향이죠. 자, 그는 제국 내 여러 종교의 선교자들 불러 종교 교리를 토론하게 했고 자신도 그 자리에 참석해 토론을 지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제 이슬람교를 개종한 신두교들이 다시 신두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공포하고요. 그 다음에 1579년에는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된 세금인 지지야까지 폐지했다. 자, 반세기 동안 통치 끝나고 1605년 세상을 떠난 아크바르는 무굴 제국의 최고의 명분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랑제부 볼게요. 1658년 황제 자리에 오른 사한잔의 셋째 아들 이 아우랑제부는 그 정통 이슬람 교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반대죠. 자기 할아버지가 반대였다고 보이는데. 자, 타종교 축제를 금지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으며 수천 개의 신두교 사원이 파괴되었다. 또 이슬람 율법인 살리아를 강제했다. 결국엔 1679년 100여 만에 지주야가 부활됐으며 제국 전체의 저항이 그 뭐냐 일어났다. 그럼에도 군사력 재능이 뛰어난 아울러 제부는 대부분 반란을 제압하고 제국의 영토를 최대한 넓혔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증오와 갈등은 인도의 역사에 큰 그림자를 드러냈다. 영국은 종교 간의 갈등을 이용해 인도를 분열시키고 정복하기 시작했고 결국 인도 전체가 영국 식민지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두 황제가 취한 제국의 통치 방식을 정리해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이점과 한계를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크바르 대제하고 아우랑제부의 이제 통치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했던 얘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이제 듣는 것도 공부예요. 예,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일단 아크바르 대제해 볼게요. 분화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그 권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다양한 세력을 집단이 공존했던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 무자비한 정복 전쟁과 해울책을 동시에 활용했다. 특히 무굴 제국의 인구의 80에서 90%를 비무슬람이었고 되게 신두교들이었죠. 그중 압도적으로 신두교가 많았기 때문에 간헐적인 종교 정책을 그대로 아울려고자 했다. 신두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고 비무슬림들의 지주를 면제했으며 종교 간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활발하게 주도했다. 또한 다재다능한 황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문화를 후원하여 신두 문화,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추구했다. 자, 아우랑 황제를 볼게요. 대원정으로 인해 재정 부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람 우선성 정책을 선호하면서 신두교의 지지학을 다시 부과하고 신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다른 종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폈다. 자, 이에 18세기 때 데칸공원에서 말라타족이 신두교들을 모아서 말라타 동맹을 발전시키고 판자프 지방에선 식구교가 무굴 제국에 저항했다. 자, 이들의 반란은 무굴 제국에 크게 위협했고 이 틈을 탄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해안 지방을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타지마할 외에도 제가 타지마할 얘기 여기 없는데 비비카 마크바라는 게 있나 봐요. 저 듣보잡인데 이건 이제 아우랑제부가 죽은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태운 모당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타지마할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타지마할과 건축주가 유사해 보이나
이보다는 군영과 대칭보다는 수직성을 강조했으며 제국의 재정 악화로 내부만 흰색 대리석을 사용했고 외부는 석회와 점토를 섞어서 강택만 내는 기법을 건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정 악화는 이제 정복 전쟁 때문에 그렇죠. 활발한 정복 전쟁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정 악화가 불러일으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들교와 이슬람교의 융합을 볼게요. 자, 무굴 제국의 등장으로 인도의 이슬람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길에 따라 아랍의 정통과 페르시아 문화, 투르크인의 풍습이 함께 전해졌고, 자, 이러한 모습은 중앙아시아에 활약했던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정착하면서 더욱 확연해졌다. 자, 그 결과 종교, 언어, 건축, 회화와 심지어는 음식에까지 기존의 신두 문화와 새로이 유입된 이슬람 문화가 서서히 융합되어 나갔다. 그리고 이제 싱크교와 관련된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우드도어가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세미나 영향을 받아서 신두 양식 결합된 세미나가 유행했고, 그 다음 건축에서도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에 인도의 연꽃 무늬와 만자 무늬가 겉든 양식이 발달되면서 타지마할 같은 건축물 탄생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우드도어로 쓴 아라비아 나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자세히 설명됐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도 유도부족으로서 인도 이단목파에 속한 언어이다. 현재 파키스탄에 사용되는 세계 공용 중에 하나이고 인도의 헌법에 인정하는 15개 공용 중에 하나이다. 자, 인도에서는 주로 무슬림들이 사용하는데 문법이 신디어와 같기 때문에 이해하는 인구가 약 1억 6천만 정도이다. 6천만 정도이고 이 문자는 아랍 페르시아 계통의 문자를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쓴다. 뭐 이게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바르는 이제 그 내용의 건축 보면 아크바르는 페르시아에서 건축가를 초빙하여 많은 성취한 묘탑, 사원, 별장, 연못 등을 건설했다. 쌓은 자란 시대 때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과 미술이 가장 잘 조화된 전승기였고 아까 얘기한 타지마할과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에 건축 양식과 더불어 해외 분야에서도 문화적인 융합의 흔적이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페르시아 영향을 두드려졌으나 점차 신두 양식과 융합되면서 무굴 해안은 표현과 색채가 역동적이면서 화려하고 공간 구성이나 인물 표현이 현세적이었다. 특히 샤한자한이 나이든 모습마저 주름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을 그리게 하여 신과 유사한 자신의 위력을 강조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종교는 이제 시크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원이 황금 사원이죠. 예. 그래서 이 사원에선 네 방향의 네 개의 문이 만들어져 있었다. 자, 이는 카스트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어 음식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여기 내용인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로왕조의 무하마드 술탄 사후 그의 노예였던 아이바크가 북인도의 술탄이 되어서 인도의 이슬람에 앞장서면서 독자적인 이슬람 왕국을 세웠다. 자, 요 이슬람 왕국은 뭘까요? 델리 술탄 왕조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내용 왕조가 아니라 그 델리 지역에 세운 인도에서 처음으로 건국한 이슬람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델리 슐탄 왕조는 지방의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했고 그다음 나정책을 시행을 하였다. 자, 나정책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이 정책으로 해서 이제 이슬람교를 개종한 인도인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두교도에게 인두세를 걷는 것 외에도 별다른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제를 사면해줬다. 자, 이러한 정책은 이슬람교를 개종한 인도인 수를 증가했고 신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융합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런 가운데 북부 지방을 중시로 신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가제국이 건국자인 바브르가 아들 훈마유에게 남긴 유언이다. 요 유언 내용이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어요. 제가 초반에 읽었죠. 그래서 가제국은 무굴 제국이죠. 종교, 건축, 해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융합을 이루어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기출에 나왔으니까 자, 가제국의 이름을 쓰고 무굴 제국이죠. 제국의 건국자가 이런 유언을 남긴 배경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배경을 보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정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 지역을 무력으로만 종속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제국을 운영하되 지배층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강요하기보다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신들교도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제도와 간용 정책을 통해서 하합 정책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인 통치 전략이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가제국, 무굴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찾아보시오. 이렇게 있죠. 자, 무굴 제국은 하합 정치를 내세워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공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종교와 예술 분야에서 신도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어 발달했고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통이 마련됐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로 무굴 제국의 일상 언어로 널리 사용된 우르도가 있다. 그의 19교 무굴레와 타지마할 같은 이슬람 인도 양식이 결합된 건축물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도양 교육의 발달과 동남아시아에 있는데 이 인도양 무역은 요길 중심으로 갖고 있던 무역이죠. 예,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인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유럽인들, 포르투갈인들부터 이제 뺏겼던 무역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도양 교역을 보면 8세기 이후 이슬람상인들이 주도한 인도양 교육망은 각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교육을 자극했고 그 다음에 문화와 사상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유럽과 아프리카 상품이 동남아시아 신주교 상인들이 가져온 중국산 물품과 함께 거래됐으며 인도양 해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각지에 온 다양한 사람들과 물자 정보를 지켜냈다. 자,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에서 벌인 한약성을 잘 보여준 이야기가 아라비아 나이트에 실린 신드바드의 모험이었다. 인도양을 항해하다 가진 고난의 끝에 팔라다디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보석과 상아를 찾아 대부호가 된 신드바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로 신디바드, 발음이 신드바드, 그러니까 즉 인도의 바람이라는 의미다. 신드바드, 신바트의 모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만화도 많이 봤거든요. 예, 신바트 모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중국산 물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인도양 무역에서 이제 중국산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 내용인데 중국산인들이 인도양에 진출한 시기에는 해상 무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박 기술의 두드러진 발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인들이 인도양에 진출할 때 선박 기술이 발달하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아바스 왕조와 당 왕조의 번영기에도 원거리 항구는 적은 양의 고가품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11세기 이후부터 화물의 종류가 어, 화물의 종류가 향료와 약품에서 대량 소비 품목인 모직물과 후추 같은 양념으로 바뀌었다. 자, 유럽으로 들어온 아, 후추 향신료는 인도양에 오가는 무역 물품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제는 더 많은 제조품과 목재와 같은 원자재, 쌀, 석탄, 밀, 보리, 소금 같은 식료품이 대량으로 배를 실려 인도양에 오갔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약간 이게 그 뭐냐면 이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 같은데 면직물이 주로 이제 인도양 물품의 산물이거든요. 이거 약간 그래요. 이렇게 오타인 것 같은데 예. 직물이 되게 면직물, 그다음 견직물이군요. 모직물은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고, 이 묘직물은 저기 인도 같은 그 중국 남해안 일대에서는 사용하기 좀 그래.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게 면직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아랍의 마르코 폴로 불리는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 요 사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02년 기출문에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의 어떤 대비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대륙 주육이라고 기행문을 썼어요. 그 역교동 그 예문에도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의 손길을 닿는 곳은 어디로 간다는 목표하에 대서양에서 중국까지 30년에 걸쳐 대장정을 나섰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예, 이집트와 시리아, 그다음 소아시아와 오스만 제국, 주치울루스. 주치울루스는 이 키차크 왕국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치에 있고 바투의 아버지가 주치예요. 예. 그래서 주치의 후손이 세웠다 해서 주치울루스가 보통. 그다음 인도의 델리 슐탄 왕조를 돌아보며 2, 3세기의 저력과 대규모 교육을 직접 목격했다. 자, 그에 남긴 여행기, 3대 주육이라는 여행기는 14세기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자연환경, 사회제도와 풍습을 꼼꼼히 기록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검문록이 좀 약간 뻥이 많죠. 그런데 요 여행기, 그 3대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세밀하고 리얼하게 사실 검증을 통해 썼어. 그래서 사회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인도양 무역에서 이제 다우선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다우선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다우선은 선체 구성물들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야채 섬유도 엮여 있어 선체 자체가 유연하다. 이 덕분에 암초에 부닥쳐 배에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끼친 인도의 영향을 볼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 중국, 이슬람 문화가 복합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정착되었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의 도서 지역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100길로 연결돼요. 여기 보면 100길로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많은 상품과 거래된 교육의 중심죠. 일찍이 인도의 영향 아래 불교와 신도가 전파되었다. 그러나 15세기 때 이 물라카 왕조가 있어요. 이 물라카 왕조 여기 있는 왕조군요. 자, 이 물라카 왕조가 이슬람교를 개종하면서 교육률 따라서 이슬람교가 그 일대로 급속히 전파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말레이 지역과 요 인도네시아 지역 있죠. 여기 이슬람화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화될 때 무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전파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교육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유적지가 있죠. 뭐 앙커와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프란바나 신두사원, 그다음 보로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국에 보면 라마야나가 있어요. 라마야나. 앞에 쿠타망조 시대 때 이제 제2대 서사시 중에 하나가 라마야나죠. 이런 것들 이제 그려졌다는 거는 태국이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물라카이업은 그 인도양과 이 물라카이업이 여기에요. 이 물라카 왕조죠. 어, 말라카협이라고 하죠. 여기가 상당히 지금도 그렇지만 물류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가 여기 대만 해협을 거쳐갖고 여기 남중국해 지역을 거쳐서 여기를 가는데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해적들이 많아. 해적들이 딱 길목에 적혀 있다가 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약탈하죠. 예. 자, 하여튼 물라카협은 그 인도양과 중국에 연결한 최단 거리의 해상 교통로이다. 14세기 때 성립된 물라카 왕조는 그런 지리적 조건 덕분에 동서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다. 물라카 왕국 있죠? 이 물라카 왕국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 이제 정화의 대원정 할 때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자, 물라카 왕조는 정왕의 계기로 명가 조공무역을 시작했으나 명의 대외교육을 제한하자 이슬람교를 개종했고 이슬람 세계와의 교육을 확대했고 그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동남아시아, 향신료 등을 중개보육으로 하면서 16세기까지 번영했다. 이렇죠. 근데 이 물라카 왕국이 이렇게 딱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서양 제국도 공격을 받아요. 예. 그 뭐든 네덜란드 공격받고 영국도 받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영국이 여기를 장악하죠. 이 지역을. 이제 오늘날 말레이시아 지역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동남아시아 할 때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꼭 밑에 뭐 내용 있고 그다음에 아라베스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중동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서양 열강대 이제 인도 침략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인도 지배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내려고 해요. 원래는 두 타임 정도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두 타임이나 세 타임 정도 끝내려고 하는데 내용이 꽤나 많네요. 읽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5월달 내로 이제 인도사 부분을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서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